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이 한미일 관계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계열사 3사 합병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021년 한 차례 통합 시도를 실패한 만큼 이 주주 표심 잡기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최근 세 자리에 육박하는 경쟁률이 나오는 등 서울 청약열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잠잠했던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 경쟁도 서울에서만큼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부채의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해 이 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이 주담대 비중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견인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이 한미일 정상이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 1시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마주합니다. 이 3국은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예정인데요.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관계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 4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찾았습니다. 외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건 2015년 이후 8년 만, 한국 대통령 방문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5년 만입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뉴노멀,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세 나라 협력의 공동 목표와 방법, 비전 등 회의 결과를 담은 문건들도 이미 완성됐습니다. 3국 협력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공동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입니다. 한미일은 북한 대응 중심의 공조 범위를 넓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독립적 협력체로 띄운다는 구상입니다. 안보를 넘어 경제, 첨단 기술, 인적 교류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3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공급망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물자가 부족한 경우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조기 경계 메커니즘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와 별도로 한미와 한일, 미일 정상회의도 열립니다. 세계의 양자 관계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 경제 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새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을 시작으로 셀트리온 3사 합병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서정진 회장은 어제 직접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합 셀트리온의 미래를 설명했는데요. 주주들에게 이익 30% 배당을 제시하는 등 강력한 합병 완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통합 셀트리온 수건 달성을 위해 올해 초 경영일선으로 복귀한 서정진 회장. 합병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카메라 앞에 선 자리에서 주주들에게 통큰 배당 약속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금 배당의 비율을 더 키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익의 30%까지는 현금 배당으로 확대시키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사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의 비율을 뜻하는 배당 성향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셀트리온 배당 성향은 9.7%로 약 3배가 넘게 배당금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셈입니다.
셀트리온 3사 합병 시도는 사실상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2021년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지만 당시 불거진 회계 이슈 등으로 지연된 바 있습니다. 서 회장이 이번에 파격적인 주주 환원책을 제시한 건 주총 부결 등 합병이 무산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에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사 전환 계획이 설마설마하다 지난 2월 주총에서 주주들에게 된소리를 맞아 불발된 바 있습니다. 서 회장은 2단계로 나뉜 3사 합병 계획에도 주주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회장은 간담회에서 3사가 동시 합병을 추진했을 때 절차상 애로사항이 많고 주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합병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를 오는 10월 23일에 열고 합병 기일은 12월 28일로 정해 연말까지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그간 우여곡절을 겪어온 셀트리온 삼형제가 본격적인 합병에 나섭니다. 시장의 관심은 합병 성공 여부와 함께 주가 향방이 쏠립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 제약은 5% 하락했습니다. 합병 순서가 주가 희비를 갈랐습니다. 셀트리온의 합병 로드맵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선 연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차 합병하고 뒤이어 6개월 뒤 셀트리온 제약과 2차 합병에 나섭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주들에게 셀트리온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통주 한 주당 셀트리온 보통주 약 0.4주가 배정됩니다. 증권가의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매출 원가 경쟁력 확보, 투자 여력 확대, 거래 구조 단순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합병 성공의 열쇠는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서정진 회장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셀트리온 15만 813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6만 7,251원을 제시했습니다. 한도는 1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관건은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기타 주주 지분은 각각 66.3%, 59.7% 수준입니다. 소액주주의 비율이 높은 만큼 일각에서는 서 회장이 제시한 한도 1조 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결국 주가 추이에 관심이 쏠립니다.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낮을 경우 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소액주주들이 많아져 합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는 양도세가 부과되는 만큼 취득가액에 따른 고려도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이와 함께 증권가에서는 이번 합병 이후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합병 시너지를 꾸준히 입증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분양 경기가 시들한 가운데 서울만큼은 청약 흥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호황기 때 지방으로 확장하던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전선도 서울로 좁혀지는 모습인데요. 이 몇 안 되는 지역에 랜드마크를 세우려는 건설사들의 경쟁 열기가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산업이부 이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하반기부터 서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기가 좀 앞당겨지면서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좀 빅매치가 예고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우선 여의도와 강남 3구, 또 이제 성수동이 알짜 정비 사업지로 꼽힙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여의도의 경우에는 한양 아파트와 공작 아파트가 건설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에 대형 건설사 10곳이 참석했을 정도입니다. 또 강남 3구에서는 강남구 개포주동 5, 6, 7단지, 또 서초구에서는 신반포 4차, 송파구에서는 가락프라자와 잠실장미 1, 2, 3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건설사들이 단지 내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에 고급화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성동구에서는 성수 1에서 4지구가 꼽힙니다. 이곳에서는 서울시가 최근 50층 높이 제한을 없애기로 하면서 지상 80층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지역들의 인기 비결로 또 서울 내에서도 교통과 학군 등 생활 환경이 좋고 대단지로 탈바꿈 될 수 있다는 점을 꼽습니다. 또 인근에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이 많다 보니 해당 지역에서 수주를 하게 되면 향후 이 지역에서 또다시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건설업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업계 관계자 인터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지방과 서울에서 발생하는 정비사업 수주에 많이 참가를 했지만 올해는 서울시 조례 변경과 발맞춰서 서울에 조금 더 집중하고자 지방보다는 서울 수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사업성과 입지가 좋고 회사 브랜드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사업지 위주로 수주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건축을 수주할 수 있는 단지들이 많아진 건 안전진단 규제와 더불어서 또 재건축 사업 시 시공사 선정 단계가 앞당겨졌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서울 내 멈춰있던 재건축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실제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올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진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는 총 86곳에 달합니다. 네, 그런데 건설 경기가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수주 경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분위기가 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까? 네, 우선 지난해부터 자재값 상승과 또 주택 경기 침체, 또 유동성 위기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굳이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과천 주공 10단지 수주전에서 DLENC가 사업성을 이유로 입찰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과 수도권 내 대형 정비사업 단지 수주는 물론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단지들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에서 호황 못지않은 청약 열기가 계속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주 의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간 깐깐해졌던 사업성 잣대도 다소 느슨하게 풀면서 서울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경우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포스코 ENC는 이제 공사비까지 낮춰서 제시를 했는데요. 이를 두고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평균 공사비보다도 한참 낮은 단가를 제시하면서까지 이제 제시를 했다는 거는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 손해를 조금 감수하더라도 랜드마켓을 지켰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건설업황이 계속 좋지 않았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서울의 경우 회복 국면을 넘어서서 이미 과열 양상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서울 지역에서 가장 최근에 청약이 진행됐던 곳은 동대문구 이문동에 들어서는 레미안 라그란드인데요. 지난 16일 진행된 1순위 청약 468가구 모집에 3만 7천 명 정도가 몰려서 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의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10억에서 11억 원 정도로 결코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들어서는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과 또 서울 집값은 더 오를 거라는 믿음이 확신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는 물론 투자 수요까지 끌어들인 걸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일에 진행된 서울 광진구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1순위 청약에도 420가구 모집에 약 4만 명이 몰려서 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청약이 진행된 경북 울진 하버펠리체와 부산 아센시아 더 플러스의 경우 모든 타입이 미달됐습니다. 네, 지방은 미달 우려가 여전한 것 같은데 호황기 지방으로 확장했던 이 대형 건설사들의 발길도 줄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분양시장이 적극적인 호황기를 맞았을 당시에는 지방 수주전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자주 보였었는데요. 현재는 이름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대건설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방 7곳에서 수주를 진행했는데요. 현재까지는 3곳으로 확연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또 DLENC의 경우에도 지방 7곳에서 수주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한 곳만 수주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계부채가 금융권 화두로 떠오르면서 당국의 화살은 인터넷은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뱅들이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급속 성장을 이뤘다고 보고 있어서인데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올 하반기 인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의 진원지로 인터넷은행들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올 상반기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주담대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카뱅과 캐뱅의 6월 말 주담대 잔액은 21조 220억 원으로 반년 만에 34.9% 급증했습니다. 이는 비대면 편의성과 금리 경쟁력 덕분인데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 카뱅의 6월 주담대 평균 금리는 4.02%로 은행권에서 가장 낮았고 K뱅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인뱅의 주담대 쏠림이 출범 취지와 합치되는지 의문이라면서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뱅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윤호영 대표는 어제 카카오뱅크가 주담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도 안 된다며 저희가 무슨 가계부채 주범이냐고 선을 그었습니다. 업권 관계자도 낮은 금리와 편의성을 제공했는데 이렇게 제동을 거는 게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뱅들이 주담대를 놓을 수 없는 건 주담대가 외연 확장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업권 관계자는 담보대출은 연체율을 낮춰주고 중저신용자 비중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포기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인뱅 후발주자인 토스뱅크도 다음 달 전세자금 대출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연말까지 인뱅의 또 하나의 과제는 중저신용자 비율 충족. 2분기 기준 3사 모두 아직 연말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K뱅은 지난달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대상을 중저신용자로 한정했고 토스뱅크도 어제 햇살론뱅크를 출시하며 비율 맞추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담보대출 시장 파이를 사수하는 동시에 중저신용자 비율도 맞춰야 하는 인뱅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영업점 점포를 줄여온 시중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를 내면서 점포가 사라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흐름은 인력 구성원들의 회전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행들의 오프라인 점포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은행권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국내 점포 수는 2,818개. 석 달 사이 30개가 사라졌습니다. 2020년 3월 말만 해도 점포 수는 모두 3,453개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마다 평균적으로 200개씩 사라진 셈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비대면 채널을 늘리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 같은 흐름은 인력 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은 올 상반기에만 1,500명에 이르는 신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58% 증가한 수준입니다. 연간으로 약 3,700명 규모의 채용 계획을 수립한 걸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1,500명 안팎의 신규 채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 퇴직자들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약 2개월 동안 5대 은행에서 총 2,222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또 은행별로 하반기 희망 퇴직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호실적을 기반으로 좋은 퇴직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일부 은행은 30대 행원까지도 대상자로 포함시켰는데 기존 창구 인력을 줄이기 위한 절차로 풀이됩니다. 은행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은 그 디지털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은행 상품을 팔기 위해서 뭐 대출이 되든 뭐 예금이 되든 그런 그 영업하는 사람들은 일 수가 있겠지만은 점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겠죠. 앞으로도 은행권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채널 구성과 인력 구조 등을 적극 손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 커뮤니티 스토어 6호점이 독립문역점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스타벅스 코리아는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며 앞으로도 상생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가유공자 후손 지원에 나섰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늘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독립문역점에서 6번째 커뮤니티 스토어 오픈식을 열고 국가유공자 후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커뮤니티 스토어는 지난 2014년부터 10년째 이어진 스타벅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점포에서 상품 1개가 팔릴 때마다 300원을 파트너 기관에 기부하는 이익공유형 매장입니다. 현재까지 스타벅스 코리아는 커뮤니티 스토어를 통해 30억 원에 달하는 누적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날 매장 오픈에 앞서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김성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국가유공자 후손 대표 등 국내외 주요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커뮤니티 스토어 지금 6번째 내고 있는데 오늘 또 너무나 의미 있게 국가 유공자분들
을 저희가 또 기리면서 그분의 그 후손들에게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스토어를 내게 된 점이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서 너무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스타벅스 코리아는 독립유공자 후손 청년들에게 향후 3년간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커뮤니티 스토어의 수익금을 국가유공자 후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후손 인재의 스타벅스 바리스타 추천 채용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스타벅스의 커뮤니티 스토어는 각 호점별로 특징을 달리하는데 1, 2, 4, 5점은 청년을, 3, 5점은 장애인을, 5점은 경동시장을 지원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글로벌 워치입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채무 불이행 상태를 이어오다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헝다가 신청한 파산보호법 15조는 다른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국제적인 지급 불능 상태를 다룹니다. 헝다그룹은 2021년 12월 처음으로 227억 달러, 우리 돈 약 3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채권을 갚지 못해 공식 디폴트 이후 경영난에 빠졌고 이후 다른 부동산 기업들의 디폴트가 잇따랐습니다. 헝다 측은 청원서에 홍콩과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 협상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국에서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촉발한 디폴트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한 은행에서 계좌에 잔액이 없는데도 우리 돈으로 약 15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해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ATM 인출 대란이 벌어진 바로 다음 날인데요. 한 남성은 늦은 저녁까지 ATM 기기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는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정상 복구돼 계좌에 있는 잔액 범위 내에서만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최대 은행인 뱅크 오브 아일랜드는 일부 고객이 정상 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인출했다며 이는 고객 계좌의 빚으로 남았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고가 모델 S와 X의 가격을 잇따라 낮춰서 출시했습니다. 새롭게 출시한 모델 S의 스탠더드 레인지 버전입니다. 가격이 78,490달러, 우리 돈 약 1억 482만 원입니다. 모델 X의 스탠더드 레이지 버전 가격도 88,490달러, 우리 돈 약 1억 1,818만 원인데요. 두 모델 모두 기존에 비해 가격이 약 1만 달러 이상 낮아졌습니다. 판매량을 늘려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가격 인하로 인도량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 수익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바위를 깨면서 행운을 비는 사람들의 이색문화 전해드립니다. 치마를 입은 여성이 돌을 3개 내리칩니다. 천 위에 돌 파편과 장난감 자동차 또 돈까지 넣고는 이 맥주를 뿌리는데요. 볼리비아 라파 지방에서 열린 일명 바위 깨기 의식입니다. 한 양치기 소녀가 성모 마리아의 계시를 받고 바위를 집으로 가져갔더니 모두 은으로 변해 부자가 됐다는 전설에서 유래됐습니다. 박살낸 바위가 클수록 경제적 축복도 커진다는데요. 열심히 바위를 내리친 후 서로를 꼭 껴안는 사람들. 의식을 수행한 한 여성은 지난해에는 자동차로 소원을 빌었는데 올해는 집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워치였습니다. 정부가 한국 측에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내년 총선 전에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이 조기 방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 내용이 국내에 전해지고 야당의 의혹 제기와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반박에 나선 겁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전국경제연합회 복귀를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다만 정경유착이 발생하면 즉시 탈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상온 초전도체 조작물질인 LK99에 대해 검증위원회가 샘플 재현 결과 초전도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과학계가 검증 결과를 속속 내놓으며 초전도체 논란은 한 여름밤의 꿈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기간에 성범죄 신고가 7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소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공언했던 조직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대회 운영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